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포영장에 반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를 선동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사실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될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자 시위대를 방패막이 삼아 자신을 지키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키고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극우를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이제는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라고 부추기는 극도로 위험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대통령님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어 사회자는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는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도 공개됐습니다. 마지막에는 대통령 윤석열의 서명도 담겨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고맙고 안타깝다, 건강 상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격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반대 진영을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안팎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충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탄핵을 찬성하고 내란죄로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갈라치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제재 전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 대통령 논리대로면 야당이 192석인 국회,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또 친정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물론 공범의 구속영장에 이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까지 모두 주권 침탈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공수처에 안 나갑니다. 대통령 이 양반이 참, 내가 볼 땐 배짱 하나는 하여튼 대단하다. 실제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위대라며 사법질서까지 정면 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애국시민이라 부른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보냈다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윤 대통령이 선동적인 궤변을 담은 편지를 공개하자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관저 앞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피의자를 두고서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며 궤변을 또 이어갔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밤을 샌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관저 앞 집회에서 포착된 건 처음인데 윤 의원은 이틀 전부터 계속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며 함께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 윤상현은 누구와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윤 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던 김민전 의원과 함께 오후에 다시 관저 앞을 찾았습니다. 거듭 뭉쳐서 싸우자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움직임은 당 지도부 회의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첫 공개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사유들을 공개적으로 따져보자는 주장이 비대위원 입에서 나온 겁니다. 선관위 의혹까지도 거론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공세, 그리고 선거 관리의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와 충돌로 정부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국회가 요청하자 바로 계엄을 해제했다. 마치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복사한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 결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보수가 극우와 작별하고 가치지향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제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확실히 절연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자. 끊임없이 이어진 당내 우려와 별개로 막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조차 윤석열 지키기 위해 별다른 비상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번 참사는 2m 높이의 둔덕에 여객기가 충돌하며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이 활주로의 반대편에도 이보다 높이는 낮지만 콘크리트 재질로 된 둔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연장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해 둔덕을 없애기로 했다는데요. 장슬기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사고기는 19번 활주로를 따라가다 2m 높이의 둔덕에 부딪혔습니다. 비행기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를 고정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활주로의 경사도를 고려해 둔덕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양 끝부분에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지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편 1번 활주로 끝은 어떨까? 위성 사진으로 보면 현재 1번 활주로 끝부분 일대는 바닥이 뜯겨져 있습니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로컬라이저도 철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위성 사진을 보면 철거되기 전 1번 활주로 방향으로 난 로컬라이저가 보입니다. 19번 활주로 끝에 있는 로컬라이저처럼 하얀 구조물 위에 서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1m가 넘는 높이였습니다. 조사했을 땐 조금 올라와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가 상향구배 지역이라 아래처럼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활주로 연장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둔덕을 없앨 것을 건의했습니다. 비행기 안전을 고려한 겁니다. 결국 최종 설계에선 둔덕이 빠졌습니다. 회의할 때도 그거는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표면에 플랫하게 돼 있어요.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다고 그냥 생각이 돼요. 양쪽 모두 지난해 공사를 시작했는데 한쪽은 둔덕을 없앤 반면 다른 한쪽은 둔덕을 보강하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겁니다. 공항공사가 지난해 진행된 무한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에서 부서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장비 자체만 부서지기 쉽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오늘부터 전국 공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콘크리트 둔덕이 무안공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항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m 높이 흙더미 둔덕 위에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습니다. 흙더미 위로 콘크리트가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수공항 둔덕의 높이는 무안공항의 2m보다 더 높습니다. 활주로 끝단에서 둔덕까지의 거리는 국내외 권고 기준 300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여수공항 로컬라이저도 무안의 사례처럼 2년 전 개선 사업을 통해 30cm의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반이 불안정해 로컬라이저가 흔들릴 것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물은 광주공항과 포항 경주공항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를 기초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가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정확히 한번 실측도 좀 해보고 전체 상황을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혼선이 적지 않겠나. 여수공항은 제주와 김포만 오가는 국내선 공항입니다. 활주로는 2,100m로 전국에서도 울산 다음으로 가장 짧은데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도 운항 중입니다. 활주로 증축과 로컬라이저 변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열악한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 4m짜리 둔덕이 여수공항에 있잖아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감독하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의 문제이지. 국토부는 여수공항을 포함 오는 8일까지 지방공항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인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실제 우리 경제 상황 심각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요. 1%대 성장률은 IMF 사태나 금융위기, 코로나 대유행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나 나왔던 수치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전망한 2025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2%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끌어내려 1.8%로 발표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대내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 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와 금융위기,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등 4차례에 불과합니다. 저성장을 전망한 주요 원인으로는 둔화될 수출이 꼽힙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 등 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치 불안감이 타격을 더했습니다. 실제 12.3 내란 사태 직전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1.9%였습니다. 그 뒤 불과 한 달 만에 정부는 한국은행보다 더 암울한 전망치를 낸 셈입니다. 계엄,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그게 베이스라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5년도에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경기 방어를 위해 정부는 조기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85조 원 수준인 민생 경기 사업 예산 중에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6월까지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깎아주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상반기에 80%를 쓰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부족하면 경기 활성화 대책을 1분기 안에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